2022년도 어느 날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전략 세미나를 앞두고 전 집사람이 해준 포마드 머리를 매만지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었고 난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나가서 우리 회사가 성공을 이룬 비결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죠. 중소기업은 변하지 않으면 금세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90%의 법인이 10년을 주기로 바뀌거나 사라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이 하는 걸 같이 하거나 따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회사 땡땡 하이텍은 막대한 기술 개발 투자와 끊임없는 변화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한참 열변을 토하던 그때 참석자 중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가식적인 놈아, 웃기고 자빠졌다. 천식이나 달고 살던 쭈구리 자식이 잘난치 않은 젖골 좀 보라지.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착한 놈 같지? 여기 있는 넥타이맨 양반들, 나는 저놈 때문에 말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나 역시 네가 가진 모든 걸 불태워버릴 거야. 재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먼지 가득 점퍼 차림에 추레한 꼴로 들어와서 내 강연을 망치려 드는 그 남자를 경비원들이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관계 어린 표정으로 나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댔죠. 놀랍게도 그놈이 했던 얘기는 그저 겁만 주려고 하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을 잃고 말았죠. 저 역시 말입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일인가 싶으시죠? 이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4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그놈과 내 악연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제 이야기가 좀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가 태어난 고향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일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어릴 때 몸이 좀 부실했던 것 빼고는 남부러울 곳 없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큰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시며 경제적으로 윤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게다가 아버지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넘쳐났고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며 살았으니까요.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시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아버렸습니다. 더 상황이 나빴던 것은 회사 사장이 악질적으로 직원들 밀린 월급도 처리해주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에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느낀 아버지는 엉망이 되어버린 회사의 상황을 수습하느라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아무렴 공장장이 모를 리가 없어. 당신도 사장이랑 한패지? 사장이 들고 튄 우리 월급은 당신이 책임지고 받아내라고. 나보고 삼촌이라 부르라던 동료 직원들은 한순간에 빚쟁이처럼 아버지를 겁박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버지 또한 월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공장장을 찾아와 집을 부수고 심지어 우리 집 물건까지 가져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의형제처럼 잘 지내던 사람들이 하룻밤에 돌변했던 그날은 저에게 사람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어요.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는 급히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시켰습니다. 전주를 떠난 우리 가족은 광주에 새 터전을 잡았는데 그곳은 5가족에게 비좁은 반지하 월세집이었습니다. 나와 동생들은 학기 중에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는데 나는 땡땡 남자중학교에 배정받아 첫 등교를 했습니다. 난 원래 밝았던 성격인데 여러 가지 집안의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잔뜩 움츠러들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낯선 이들만 있는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된 것은 내 불행의 단초가 되었지 싶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말수가 적었던 나는 어느덧 반에서 노는 불량한 무리에 타깃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나는 키도 작고 뚱뚱한 데다가 소심하기까지 했는데 어리숙하고 아는 친구가 하나 없으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문제 없었겠다는 계산일터였습니다. 그들이 날 두고 심하게 놀려대고 심부름을 시켜먹는 하루가 반복되면서 난 학교 생활이 정말 싫었습니다. 등교하는 아침마다 학교 가는 게 너무 싫고 배가 아파올 지경이었죠. 그놈들은 나한테 학교 뒷 공터 어디로 나오라는데 내가 1분이라도 늦으면 그 수만큼 배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저 자기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나한테 개처럼 네 발로 서서 짖으라고 강요했고요. 그들에게 난 짓밟아도 되는 장난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망해버린 우리 집 사정까지 알게 된 그놈들은 내 가족에 대한 욕과 비하까지 이르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의 빗으로 박혔습니다. 남들 앞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장난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저항해보고 좀 봐달라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상황이 바뀌기는커녕 그들의 비웃음만 샀습니다. 우리 반을 맡은 담임 선생님마저 이런 내 사정을 알고도 방광했으니까요.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때는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였습니다.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체육관을 다니며 이악 물고 운동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60cm의 언저리였던 내 키가 급격히 성장했고 운동 단련을 통해 몸이 다부지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외면적으로 단단한 인간이 되었고 외모도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전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땡땡 사대부고에 있었기 때문에 실수 한 번은 곧바로 그부들에게 뒤처지는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거나 밟히기 싫었기에 죽자 살자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연구실에서 공부하다가 그때 하던 과제에 관심 갖고 협력하던 큰 기업에 스카웃되었어요. 그렇게 나이 27살부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회사 연구소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높은 임원 자리까지 언젠가 내가 오르리라는 다짐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온 시간을 바쳤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전 늘 목이 말랐습니다. 이 연구개발에서 성공하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회사 상사들은 이걸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그저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고 타성에 젖어있는 상사들이 시키는 일만 로봇처럼 하고 살기에 내 포부는 크고 또 능력은 넘쳤거든요. 결국 3년 만에 재직하던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같이 일하던 엔지니어 몇 명과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전 대학원 시절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일찍 한 몸이었어요. 처자식 있는 가장이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을 하다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말렸어요. 내가 창업한 회사는 말입니다. 가전과 자동차 부품 중 알루미늄 외장재를 하는 특수한 표면 처리 공정을 하는 독보적인 성공을 이룬 회사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의 사업성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 갖고 연구 개발을 밀어붙이고 내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아울러 타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수행하던 경험을 살려 손수 설계와 제품 개발에 참여하며 사업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처음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지금은 2만 평에 이르는 사업장을 보유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만들었죠. 여기까지 보시면 제 창업 성공기를 자랑하기 위해 여기 사연을 읊는 것이냐 하시겠지만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제 인생은 나름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죠. 탄탄하고 결실한 회사 대표, 먹고 살 걱정 없이 쌓아놓은 부, 그리고 늘 나를 믿고 지지하는 내 가족들. 그럼 내 가족들도 잘 몰랐던 내 치명적인 단점 하나를 여기서 살짝 알려드릴까요? 이것은 성격이라기보다 사실 병에 가까운 심리적인 문제들입니다. 저는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중학교 시절 따돌림과 불량한 무리의 괴롭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새로운 고등학교에 가고 그들에게 해방되면 제 성격이 원래대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군요.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하며 나를 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면 내면도 그에 따라 변할 줄 알았죠. 하지만 깊숙이 박힌 내면의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더는 그런 일을 당해선 안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다가오는 친구들을 경계부터 하고 보니 교우 관계 역시 원만할 일 없었어요.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일단 걱정부터 먼저 하고 심한 수준으로 초조해했습니다. 미리 겁을 집어먹고 그에 대비하고자 이것저것 미리 신경 쓰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느 심리책을 보니 어린 시절 혹은 학창 시절에 내가 당했던 종류의 문제를 겪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증상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돌아보면 이마만큼 이룬 사회적 성공과 부는 모두 그런 제 불안함과 도끼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에게 짓밟혔던 그 기억은 내내 나를 괴롭혀왔고 그걸 안 당하려면 누구보다 성공하고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날 사로잡고 있었죠. 현재의 나는 직원 수 100명이 넘는 회사의 대표이고 부동산 100억이 넘는 자산가로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인생처럼 보이죠. 그런가 하면 현숙한 아내와 잘 자라준 아들, 딸은 물론 2년 전 태어난 손주까지 가진 행복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누구에게 터놓지 못했지만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웅크리고 있는 겁먹고 불안해하는 15살의 소년. 환갑을 앞둔 난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뤄놓은 모든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내다가 생을 마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었죠. 그렇지만 긴 시간 동안 내 주변을 돌고 돌던 악마는 기회만 노리다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주로 내가 근무하는 곳은 본사 사무실이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사 공장에 내려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시찰하고는 합니다. 그날따라 내 옆에 같이 시찰하던 비서실장에게 급한 업무 지시를 맡기고 혼자서 공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복에 돈을 쓰기 싫어하는 성격도 있지만 공장 시찰할 때면 언제나 공장 점포를 입고 다니는 나를 모든 직원이 알아보는 것은 아니라서 편하게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빡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뒤통수에서 묵직한 타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 먹고 게다가 회사에서 어느 누가 회장인 내 머리를 친단 말입니까? 어이없는 일을 당한 난 깜짝 놀라서 획 하고 뒤를 돌아보았죠. 그랬더니만 우리 회사 경비복을 입은 나이든 사람이 웃는 낯으로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야, 기석아, 너 기석이 맞지? 아까부터 긴가민가 싶어서 보는데, 그렇네. 너 맞구만. 세월의 풍파를 직격타구로 맞았는지 액면가는 나보다 한참은 나이 많은 형님인 줄 알았는데 오래전 친구였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다 보니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나를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 바로 박영준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당시 내 기억으로는 같은 학년보다 한 살이 많았던 영준이는 덩치도 컸고 주먹맛이 매운 놈으로 유명해서 학교에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며 소위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힘을 약한 애들 괴롭히고 돈이나 뜯어내는 데에 썼다는 데에 있는 것이죠.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린 놈들, 그중 가장 주도적으로 날 괴롭히던 놈을 만났다니, 그것도 내 회사에서 말입니다. 이 같은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그저 얼떨떨해 했었어요. 그런데 그놈은 내가 꽤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잠바보니 너도 이 회사 다니고 있었구만. 나처럼 경비로 다니고 있는 거지? 아니, 나는 경비는 아니고 여기 공장에 가끔 내려와 보는 이 새끼 그럼 본사 직원이냐? 잘됐다. 나 여기 공장에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네가 이 회사에 대해 잘 알겠네. 앞으로 나 좀 도와줘라. 처음엔 영준이 놈과 아는 척하기도 껄끄럽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먹으라 주면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풀어가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대포나 한잔 해야 하는데 아쉽구만. 네가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교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나는 뭐 보다시피 공부도 못하던 놈이라 이 일 저 일 전전하다가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건 이런 경비직 말고는 없는 거라. 그나마 고향 선배가 소개해줘서 여기 다니게 되었지. 그와 헤어지기 전 마지막 기억은 졸업식 날 양동이채로 들고 온 밀가루를 몽땅 붓고 달걀까지 던져대며 그것들을 가만 맞고 있는 내가 꼴사납다고 깔깔대고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떨리는 내 손을 보며 43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영준이 자식과 적당히 말 섞다가 어서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뿐 그 앞에서 어떤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쿨럭쿨럭 긴장한 탓인지 차가운 초겨울 바람 탓인지 연신 기침하는 나를 한참 쳐다보던 영준이는 킥킥 웃으며 이랬습니다. 야, 너 아직도 천식이냐? 옛날에도 맨날 천식약 먹었잖아. 그래도 같은 반 친구라고 그 옛날 일을 다 기억하는군. 그럼 기억하지. 기억하고 말고. 회색약하고 회색약. 여러 개가 들어있는 약통을 맨날 챙겨 다녔는데 한 번은 너 약이 없어졌다고 계집애처럼 울고불고 찾아다녔잖아. 그 약 없으면 큰 병원까지 다시 가야 하는데 하면서. 검버서 놀라운 주름진 얼굴로 나를 뚫어져라 보며 그 일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약이 왜 없어졌냐 하면 사실 나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몰래 빼돌렸었지. 신주 딴지 모시듯 하는 그 약이 없어지면 네가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었거든. 그때 우리끼리 그랬었어. 기석이 자식 생긴 것 같지 않게 목숨이 질기다고 말이야. 영준이 얘기에 난 갑자기 과거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몹시 괴로워졌습니다. 당시 심한 천식으로 전 매일 상비해야 하는 약이 있었는데 그때 뚱뚱했던 것도 다 그 스테로이드 약의 부작용이었어요.
중2 때 한번 학교에서 약통이 통째로 없어진 걸 알고 저는 부들부들 떨며 약을 찾았고 그 모습을 보며 영준이와 그 무리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담임에게 사정 얘기해서 소식 듣고 황급히 온 엄마와 급히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바로 그놈들이 친 장난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당시에 저와 엄마는 몰랐지만요. 내가 약을 받을 수 있는 병원까지 가는 2시간 동안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서 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을 맞이했고요. 그런데 그게 모두 저 자식이 꾸민 일이었다니. 과거에 그 일을 듣고 나자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더 이상 그놈 앞에서 표정관리조차 못하겠고 하니 그대로 거기서 도망치듯 벗어났어요. 그날부터였을까요? 끝없는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무력하게 영준이 무리에게 당해야 했던 중학생의 나로 돌아가서 조림돌림을 당하다가 땀이 흠뻑 젖은 채 새벽에 깨야 했죠. 여보,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어요? 도무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네.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본데 보약 지으러 내일 가보죠. 아니야, 괜찮아. 보약은 무슨. 그저 악몽을 꾸다가 깬 것뿐이야. 이러다 말겠지. 하지만 악몽으로 시달리는 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악몽을 꾸고 일어난 날이면 종일 자신감도 활력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50 넘어서까지 난 그놈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그 못난 중학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인가? 40년 넘게 내가 노력해온 결과가 또 내 연륜으로도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영준이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공장 시찰도 피했습니다. 이런 나는 아직도 겁쟁이에 불과했어요. 회장님, 요새 부쩍 안색이 나쁘십니다. 아까 최 과장 브리핑 후 공정용어와 수치 말씀하실 때도 오류가 있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한치의 실수가 없던 분께서 요즘 이상하시네요.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비서실장은 나에 관해서 모르는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더군요. 최근 내 이상한 심리 상태를 눈치채고 이 실장은 그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그렇지만 이 실장에게 내 지질했던 학창시절까지 터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난 지금 굳건한 회사의 대표요. 그는 내 오른팔과 같은 부하 직원이니까요. 요즘 내가 악몽에 시달려서 그런가 보네. 이 실장, 시간 괜찮으면 퇴근하고 한잔 어떤가? 그날 저녁 이 실장과 단골 위스키바에 들러서 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얼마 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달 공장 시찰 갔을 때 말이지. 거기서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 새로 경비직을 맡고 있더군. 중학교 동창이면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네요. 반가우셨겠어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난 중학교 시절 힘없는 전학생으로 여러 세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네. 경비로 만난 그 친구는 날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 일에 주도했던 녀석이고 마주쳤던 날 뒤로 난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회장님이 그동안 불안정해 보이셨던 거군요. 별일 아닙니다. 그 경비를 바로 해고 조치해서 회장님 시야에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면 회장님께서 원래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군. 하지만 그러면 결국 나는 또 그놈에게서 도망치듯 벗어나는 거 아니겠는가? 무거운 침묵 속에 우리는 한참 동안 술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이 실장이 나에게 이렇게 조언하더군요. 제 주제 넘은 소리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회장님의 지금이 그 가해자에게 이미 통쾌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겨우 계약직 경비로 온 불쌍한 인생이니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가장 잘난 복수는요. 그들을 내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저 역시 잘 알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실장은 나도 처음 듣는 자신의 과거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죽기보다 미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하필 제 친부였습니다. 10살 무렵 자식을 버린 채 떠나놓고 제가 회사에 들어가자 다시 제 앞에 나타나더군요. 이제 허리도 못 쓰는 몸이 돼서는 먹고 살만해진 자식에게 의탁하겠다는데 내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 너무 큰 배신감에 하루하루가 참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지우기 시작할 때부터 진정 제가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생활비 붙여주며 겉으로는 멀쩡한 부자처럼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를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대접해주지는 않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꽤 괜찮은 복수였다고 생각해요. 회장님께서도 부디 그 나쁜 자들을 용서하고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 이 실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나 역시 과거를 떠나보내고 영준이에 대한 분노와 복수를 잊으려 노력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악몽으로 힘든 날이 줄어들면서 현재의 나로 잘 돌아오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공장 시찰도 시작했죠. 그런데 기석이 너 이 자식 저번에 연락처도 안 주고 쏜살같이 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느냐? 어찌 이렇게 오랜만에 여길 왔어? 경비 초소에 있던 영준이는 나를 보자마자 뛰어나오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랬네. 그래, 회사 일은 많이 익숙해졌고. 야, 너 만나서 잘됐다. 아닌 게 아니라 네 도움 받을 일이 좀 생겼어. 내가 회사에서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걸 네가 좀 수습해라. 무슨 실수를 했길래? 한 번은 전날 술을 좀 세게 먹고 깜빡 늦잠을 잤지 뭐야. 그래서 지각을 좀 했더니 소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끼가 무단 지각했다나 쌍욕부터 박더라고. 한두 마디 듣다가 결국 못 참고 그 새끼 뺨을 치고 말았는데 나 이러다가 잘리게 생겼다. 네가 여기 직원이니까 그 일 무마 좀 해봐라. 그것은 네가 잘못한 거잖아. 계약직이면 더 성실히 일해야 다음번 재계약도 하고. 영준이는 불쑥 희번덕한 눈빛으로 날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중학교 때 나를 해하기 전 봤던 그 독사 같은 눈빛임을 몸이 기억하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해도 너는 내 다리 사이를 기어다니던 꼬봉 기석이다.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하겠다는 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아직 기억할 텐데 그때처럼 처맞고 병풍지 신세되고 싶으냐? 그놈은 친구인 척 나에게 반갑게 굴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척했지만 결국 그 근본은 변치 않았습니다. 아직도 나를 제 밑으로 보고 이용이나 해먹으려 드는 버러지 같은 놈. 그 순간 비서실장이 다가와서 날 불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회의 준비를 마치고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시죠. 회장님이라고? 말도 안 돼. 기석이 네가 여기 회장이라고? 영준이 그 자식은 내가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비서실장과 회의실에 올라온 이후에도 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저 내가 싸매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나만 과거에서 벗어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평탄한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준이가 있던 말을 듣자마자 그 생각을 고쳐먹고 말았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놈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반성도 안 하면서 저 잘난 듯 사는 너희 꼴을 보니 나만 힘들고 괴로웠던 게지.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걸 내 직접 봐야겠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그날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쓰겠어.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 공장 사무실에 들러 입고 있던 공장 점퍼를 명품 자켓으로 바꿔 입고 나왔습니다. 비서실장 이하 임원들이 내 뒤를 따르며 마중하고 입구를 나가려던 차 경비 초소에 있던 영준이가 뛰어나와 내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치던 영준이는 바로 내 옆에서 밀착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짓거렸죠. 야, 너 언제까지 과거에 연연할 거야. 핏덩이 시절 내가 친한 장난 좀 친 것 같고서 복순이 뭐니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니 회장님까지 되신 분이 쪼잔하게 그럴 리야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는 법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채용할 때 남들이 혀를 휘두를 만큼 꼼꼼하게 제가 체크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불량한 과거를 청산하고 성실하게 일해보겠다는 사업장 직원 중에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한 놈도 없었습니다. 조직 상사랑 주먹 다짐하고 다음 날부터 무단결근해 그래놓고 퇴직금 안 준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제가 직원 뽑을 때 과거 이력을 세세하게 보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영준이 역시 사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자신의 업보를 덮으려 드는 그 자식에게 큰 가르침을 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경비, 물러나십시오. 개인적인 용무로 회장님께 가까이 가실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 기석이랑 중학교 때 친구. 친구? 너같이 계약직 떠도는 놈이 무슨 나랑 친구라고. 하. 정확히 얘기해야지. 동급생들 털어먹던 깡패 같은 새끼가 친구는 무슨 친구? 내 말에 영춘이는 긴장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기 앞에서 내가 이렇게 속 시원히 할 말하는 것을 아마 처음 봤겠죠. 곧바로 나는 뒤에 서 있는 인사팀장에게 말했어요. 인사팀장, 여기 박영춘 씨는 당장 해직 조치하게. 최 소장한테 손까지 댔다니까 그 CCTV는 이 실장한테 보내서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해. 회장님, 박경비가 홧김에 제 얼굴에 손을 살짝 스친 것이지 폭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잘 다일러서 회사에 누를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멈출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내가 지시한 일들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당장 내 앞에 들고 와. 알겠나? 나를 보고 있는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다들 드러나는 식으로 비서실장에게 격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러고선 차에 탄 채로 공장을 떠나버렸죠. 회장님, 전에 말씀하신 박영춘 씨에 대한 조사를 보고드립니다. 고교 졸업 후 사채업자 밑에서 주먹 쓰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도 몇 번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허리와 다리에 생긴 질병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를 얻었고요. 그래서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도 버림받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왔네요. 놀랍게도 그에게 지금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이혼하고 가정을 떠났는데 그때 아들 나이가 10대였을 거예요. 홀로 그 아들 키우면서 가장으로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사고 안 치고. 여기까지가 박영춘 씨의 살아온 이야기로 그저 뻔한 밑바닥 인생입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인간이요. 그래서 앞으로 그자에 대해 할 일은 어떻게 되나? 저 회장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런 인간을 상대하실 마음이신 겁니까? 이 실장, 내 말을 허투루 들은 거야? 그날 봤잖아. 그놈은 아직도 나를 제 꼬붕으로 보고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 한다고. 단지 내 회사에서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 확실하게 그 자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방법은 강구하지 않은 것인가 말이야. 물론 지시하신 대로 그날 바로 박영춘 씨는 해고 조치되었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생각한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회장님, 꼭 그 이상의 복수를 하셔야겠습니까? 비서실장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한번 젓더니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 계획을 즉시 실행할 것을, 그 일에 드는 돈이 얼마가 들던 그게 얼마나 비도덕적인 일이든 개의치 말고 강행하라 지시했어요. 얼마간의 날이 지나고 아침 출근길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나에게 한 남자가 돌진해 왔습니다. 회장님, 절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 뭡니까? 당장 회장님에게서 비켜서세요. 경호원들이 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그 남자를 떼어놓고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젊은이였습니다. 자네가 누구기에 나한테 이러는 건가? 전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박영춘이고요. 제가 지금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게 모두 회장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아니, 사실 내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죄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듣고 왔습니다. 전 지금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제발 절 구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주세요. 자네가 영춘이의 외아들이라 이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군. 영춘이 아들을 처음 봤는데 자네의 빚을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건지. 여긴 내 회사니 이만 나가주게. 내 얘기를 듣고 온 경호원들은 그 남자를 억지로 끌고 나가 회사 밖으로 내쳐지고 나뒹굴었습니다. 영준이 아들은 내동댕이 쳐진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죠. 너무하십니다. 아비의 죄를 아들이 갚는 법이 어딨답니까? 회사 안 로비에서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옆에 서 있는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자네가 실행한 계획인 건가? 지금 내 방으로 올라와서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두 설명하게. 박영춘 그자는 이미 살 만큼 산 데다가 여간에서는 시리에 빠지지 않을 만큼 달고 다른 자입니다. 주변 이웃 증언으로는 박영춘 씨가 자기 아들을 끔찍히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대상을 그 아들로 잡았던 것이죠. 무슨 카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직 패거리를 보내서 손님들 못 오게 회방 놓고 가게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얼마 못 가 아들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요. 그뿐 아니라 사기꾼 하나를 포섭해서 아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채까지 끌어쓰고 결국 추심하는 자들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회장님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건지 그 점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비정한 현실이지만 돈 있고 빽 있는 자가 평범한 한 사람을 짓밟는 것은 일도 아니더란 겁니다. 비겁하게도 내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 영춘이의 영혼을 박살낸 셈입니다. 문제는 내가 복수를 그것만으로 끝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내 칼춤은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잘 됐네. 영춘이 자식, 저로 인해 제 아들이 저런 신세가 된 걸 알면 얼마나 더 처참하겠는가. 자, 이제 영춘이 말고 복수할 사람들이 또 있으니 그들에 대해서 전략을 짜보게. 아니,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말씀이십니까? 그 당시 영춘이와 어울리며 나를 발로 밟아댔던 패거리 놈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내 옷이랑 신발까지 뺏어가서 가뜩이나 없는 형편의 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일들까지 말이죠. 영춘이 새끼 버금가도록 날 처참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 더 있지. 내가 당했던 모든 일을 알면서도 방관했던 어른, 최창학 담임 선생. 그들 모두를 씹어먹어야 분이 풀릴 기분이야.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까지 가시면 불법적인 일들은 물론 범죄를 자행하시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40년이 더 된 그 옛날 일을 가지고서 그 모든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 비서실장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40년이 지난 일을 갖고 제가 너무하다고요. 하지만 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과거에 갇혀서 피멍이 든 채로 살아왔는데요. 비서실장의 만류에도 난 절대 이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춘이와 어울리던 패거리 놈들 모두 다 영춘이랑 똑같은 놈들이었으니까요. 염상철, 이재영, 권용성 그 셋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과거에 그랬듯 곤죽이 되도록 패던지 팔이나 다리 하나를 못 쓰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은 그렇게 단순히 복수하고 싶지 않군. 육체적인 고통은 그저 1차원적일 것일 뿐 그 이상의 복수를 해줘, 그에게. 많은 세월이 지났기에 이미 죽어버렸다면 복수도 못하고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그 선생은 잘 살아있다더군요. 그가 현재 살고 있다는 집으로 이 실장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댁은 누구시오? 역시 나를 기억 못하시는군요, 선생님. 저 김기석입니다. 약 40년 전 광주 땡땡 남중 시절 당신의 제자였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나쁜 놈들 교화하고 힘없는 학생은 구해주라는 것이 교사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당신이 영준이 패거리로 혼내고 막았다면 그들이 나를 2년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팔순이 다 된 늙은 선생은 내 얘기에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난 너 같은 제자 누군지 기억도 못해. 그리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선생 탓은 못하러 해. 약한 놈이 강한 놈에게 잡혀먹히는 게 양육강식의 세상이치요. 너같이 약한 놈들은 늘 남 탓이지. 그래서 넌 그 개캐먹은 옛날 일을 지금 와서 따지겠다며 날 찾아온 거냐? 어이구 못난 놈. 어서 내 집에서 썩 꺼지지 못할까? 한마디라도 미안했다고 그때 막아주지 못한 건 자신의 탓이라고 했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눈이 돌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긴 예초에 제대로 된 교사였다면 그렇게 학교 폭력을 방관할 수는 없었을 테죠. 마지막으로 반성의 기회를 주었건만 저 늙은이에게 선생의 자격도 혜택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네. 이 실장,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비를 베풀지 말고 저 인간에게 단죄를 내리도록 해. 내 지시에 크게 한숨을 쉬던 이 실장은 얼마 뒤 사진 몇 장을 가져와서 이같이 보고 있습니다. 교사였던 최창학 씨의 집 대문과 근처 도로와 등에 작업을 해놓아서 낙상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결국 낙상해버린 그 노인은 고관절 골절 및 뇌출혈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 무리한 촌지 요금 및 자신의 아들, 딸이 재학하는 학교의 시험지를 미리 빼돌렸다는 소문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모아서 교육청에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하고 나오던 연금은 곧 끊기게 될 겁니다. 또한 더 원하신다면 이에 대한 모든 자료와 이야기를
그의 자식들에게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박수까지 치며 이 실장이 일을 정말 잘해주었다고 칭찬하고 포상금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실장의 표정은 전혀 기뻐 보이거나 밝지 않더군요.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과거의 청산 프로젝트는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제 속이 풀리십니까, 회장님? 이 실장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남기고 회장실에서 나간 뒤 나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행한 복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한 행위였던 걸까? 그들을 단죄했을 때는 분명 머릿속 도파민이 퍼지며 통쾌하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난 여전히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이 남아있는 데다가 이젠 허탈함마저 들었죠. 모든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로부터 얼마 뒤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듯 나의 중소기업 세미나 연설 와중 난입한 영춘이 말입니다. 내 비즈니스에 관련된 많은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춘이는 내 비밀스럽고 추악한 행위를 폭로하고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나쁜 새끼야. 내 아들까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돼갖고 싶으면 나한테나 할 것이지. 왜 내 자식놈을 건드렸어? 거기다가 옛날 내 친구들 하나하나 손을 댄 것도 다 네 짓이지? 그때 담임선생까지 아주 골로 가게 했다며? 대단하구나. 그래. 그래서 넌 떳떳한 거냐? 널 괴롭히던 우리랑 지금 와서 돈으로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너와 도대체 뭐가 다르냔 말이야. 영춘이가 하는 말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 입을 막고 내 채신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으니 경비원들 보고 저놈을 어서 끌고 나가라고 다그쳤어요. 이 실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놈을 계속 예의주시했어야지. 오늘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하고 말이야. 면목 없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박영춘 씨는 이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소중한 자식의 인생이 바탕난 것이 바로 회장님 때문임을 알게 되면 이렇게 반격해 올 것을 예상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내 강연을 망친 것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급히 이 실장을 찾아와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던 이 실장은 허옇게 질려서 내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전했던 것이죠. 회장님, 큰일입니다. 방금 연희동 댁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손자분이 사라지셨다고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가? 우리 장소는 고작 2돌이 지났을 뿐인데 그놈이 사라지다니. 그뿐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손자분을 데려간 자가 아까 그 박영춘 씨인 것 같아요. 납치한 뒤 댁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 모든 일은 다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밝혔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복수해 온 일 모두를 가족분들에게 까발린 모양이에요. 앞불사, 난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복수란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칼과 같다는 것을 아둔했던 나는 간과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영춘이에게 했던 짓을 고스란히 되돌려받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당장 나가서 영춘이 그놈을 잡아와, 어서! 하지만 경비원들은 아까 밖으로 내친 뒤 이미 강연장 밖을 유유히 빠져나간 영춘이를 찾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 손주를 데리고 있는 유괴범의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영춘이는 집 전화를 걸어왔고 오직 나와의 통화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영춘아,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가진 분풀이는 내 손자 말고 나한테 해. 아니면 다른 필요한 게 있나? 자네 돈 필요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그럼 네 회사 전부를 나한테 달라 해도 줄 거냐? 뭐? 내 회사 전부? 쟤는 평생 티끌 하나 없는 피해자고 모든 잘못은 가해자인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왔을 거야.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니까 나에게 어떤 복수를 한다고 해도 떳떳하다고 착각했겠지. 그런데 이 새끼야, 그것도 다 네 오만이야. 너 역시 아무 죄 없는 내 가족까지 건드렸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너도 똑같이 되돌려 받을 게야. 불쌍한 네 손자는 할아비 때문에 죽게 되겠지. 그리고 어제 너희 아들 며느리에게도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일을 모두 알려줬지. 아빠 때문에 자기 자식이 희생된 걸 알면 네 아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아주 재밌는 영화 한 편이 되겠구만. 오직 날 파면하게 만든다는 것이 목적인 영춘이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한 짓 때문에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로부터 반나절이 지나고 비서실장은 영춘이에게서 받은 연락을 전했습니다. 박영춘 씨가 손주를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내건 것은 돈입니다. 자기 아들의 빚도 갚아야 하고 혹시 회장님이 다시금
어떤 알력을 가할지 모르니 해외에 가서 살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금 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지금 돈 20억보다는 내 손주를 찾는 것이 우선이죠. 영춘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라며 돈 전부를 마련해서 접선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어디 몸 상한 데 없이 손주를 되찾을 수 있었고 접선 과정에서 경호원들과 경찰의 협조로 영춘이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 나쁜 자식아, 감히 네가 내 손주를 건드려? 어때? 자식에 대한 복수가 얼마나 야비한 짓인지 너도 알겠지? 아무리 널 팼던 양아친 같은 놈이라고 해도 나 역시 자식 키운 아비다. 네 손주를 어떻게 털끝 하나 건들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 그건 흑막 같은 거였지. 진짜 복수를 위한. 이게 무슨 소린가 딱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벙벙하게 잠시 있었습니다. 곧이어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 이 실장이 내게 달려왔어요. 큰일입니다, 회장님. 내일 고압 세척 작업 예정으로 가동을 멈추고 비어있던 일공장에 불이 났답니다. 소방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한 바람에 전소될 수도 있다고. 그게 내 복수였다. 네가 가진 회사를 모두 잿더미로 만들 복수. 퍼부었던 저주대로 영춘이가 낸 화재로 우리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화범이 나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이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나는 더 이상 회장으로서 직원들을 이끌고 갈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춘이의 폭로로 내 가족 모두가 내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나를 비난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물론 과거에 아픔이 있으셨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복수하셔야 했나요? 만약 내 아들이 잘못되었다면 전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 그 납치범의 아들에게 못할 짓을 한순간 더 이상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저 돈 많고 악랄한 가해자로 남은 거겠죠. 이날까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당신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족들은 날 등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모두 내 잘못이고 업보입니다. 공장 화재 및 유괴 납치 등의 죄목으로 박영춘은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놈 범행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 법정에 나 역시 그 방청석으로 자리했습니다. 영춘이는 못 본 사이 몰라보기 수척해지고 눈빛에서는 활기를 찾아볼 수 없이 멍하게 초점 없이 있었습니다. 그의 불쌍한 인생사를 참작했다며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는 약한 5년형을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선고된 판결을 듣자 영춘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청원 경찰 2명에게 이끌려 나가려던 차 나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영춘아,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던 영춘이는 날 알아보고서 눈에 살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 내가 사형이라도 받을 줄 알고 구경했나 보군. 그런데 어쩌냐? 고작 5년형이야. 내가 그때까지 열심히 운동해서 아주 건강한 몸으로 출소할 테니 기다려. 그리고 내 복수는 끝을 볼 테니까. 나는 영춘이의 손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에게 사죄하고 싶어서 온 게야. 나 스스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내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날 예전처럼 대하지 않아. 나도 쓸쓸한 말년을 보내겠지. 그 모두 내가 저지른 일로 비롯된 걸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의 악연이 참 즐겨서 어려서도 늙어서도 이렇게 얽혀버렸구나. 슬프다. 진짜 슬픈 인생이 뭔지 알기나 해? 너한테 저지른 복수는 뭐 하나 제대로 성공하지도 못했어. 나에게는 그저 아들 하나뿐인데 난 뭐하러 목숨 부지하고 살겠냐. 네 아들은 걱정 마라. 네 아들의 빚은 이미 모두 탕감해 주었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애를 쓸 거야. 이전처럼 잘 살 수 있도록 네 아들을 돌봐줄 테니 자식 걱정은 말고 감옥에서 건강히 지내. 모르겠다. 네가 출소할 때쯤이면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네 말처럼 대포 한잔 할 수 있을지. 새끼, 아직 낭만이 남아있네. 나 출소할 때까지 너도 아프지 말고 살아있어라. 내 아들 잘 부탁하고. 이만 간다.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영춘이는 법정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를 보고 서 있는 나 역시 차찹한 마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죠. 약속대로 난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 은퇴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고 나왔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줄 알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서글픈 모습의 50대 중년 남자로 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따로 없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마귀를 맞이한 뒤 어쩌면 더 힘들고 풀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죠. 다행히 더 이상 과거의 기억 때문에 불안에 떨고 악몽에 시달리는 날은 요즘 없습니다. 얼마 전 읽었던 책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어요. 지나간 과거 때문에 그 과거에 연연해 있으면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답니다. 그 과거에 연연해서 현재가 엉망이 되어버리면 똑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과거만 되풀이 될 뿐이라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복수를 해야 했었나? 내가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자책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유튜브에서 내 사연을 오픈하기로 한 것 또한 어쩌면 그런 자신에 대한 모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내가 했던 일이 떳떳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싶었는지도요. 문득 저는 궁금해집니다. 몇 년 뒤 감옥에서 출소한 영춘이는 과연 다른 사람이 돼서 올까요? 만약 또 다른 복수전이 펼쳐진다면 나는 그와의 2차전 싸움을 준비해야 할지 좀 두렵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영춘이와 나 사이의 악연도 이제는 종말을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처럼 과거의 일에 얽혀 잠 못 이루던 사람이 있을까요? 날 이렇게 만든 자에게 어떻게든 갚아주겠다며 복수를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해서 이뤄온 자신의 모든 걸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복수가 현재의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결국은 하셔야겠죠. 하지만 제 이야기의 결말처럼 그 복수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마니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작별을 구할 시간이 왔군요. 영춘이와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욕을 하고 싶으시다면 마음껏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폭행, 특히 학교에서의 폭행과 왕따 같은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끝맺음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이 있다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에 따라 이후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골치 아픈 일에 휩싸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그만두고 저만 어디 혼자라도 도망가고 싶은 기분이었죠. 한풀이하는 심정으로 제가 겪은 일을 써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그럭저럭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댁어른들은 비교적 젊으신 편이라 일찍 손주를 보신 셈이에요. 저희 남편 말고도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역시 장남이라 그런지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지병을 앓으시고 일찍 돌아가시게 된 뒤 시골에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의 거처는 결국 우리 집으로 정해지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을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게 없었지만 시어머니랑은 좀 성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좀 말이 거치시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다 어울리시는 편이에요. 남편도 본인 학교 다닐 때 말을 경박하게 하고 자주 싸움에 끼는 엄마가 창피스러워 많이 피해 다녔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저도 이야기를 들은 상태로 결혼을 했고 딱히 시부모님과 접촉이 없으니 그냥 넘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모시는 입장이 되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된 어머니를 보니 남편은 갑자기 효심이 지극해졌나 봐요. 엄마 혼자 사는데 너무 안쓰러워 죽겠어. 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우리가 모시자.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들과 셋이 사는 우리 집엔 방이 하나였고 서재로 썼던 곳을 비워서 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니 반응이 영 다르시더군요. 아니 근데 같은 말이라도 그렇지 어쩜 말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걸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니네는 그런 큰 방 쓰면서 나는 이런 쪽방에 가둬두고 늙은이 취급하는 거냐? 네? 어머니, 서재방은 제 아들이 쓰는 방보다 큰 규모예요. 침대 들어가고 화장대랑 옷장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불편하세요? 문제가 없기엔
딱 봐도 문제가 있는데 당장 바꿔줘라. 난 이런 좁은 방에서 못 지낸다. 저희 부부가 쓰는 안방은 서재방보다 조금 넓은 편이었고 차이가 있다면 밖으로 큰 창이 있었어요. 결국 저 말을 듣고 저도 약간은 빈정이 상했고 이를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저와 비슷한 걸 느낄 줄 알았던 남편이 글쎄 이러더군요. 아, 그러면 바꿔드려야지. 어머니 불편하게 해드릴 일 만들지 말자. 뭐? 아니 당신은 그런 말이 지금 나와? 어머니가 조금 예민하시단 생각은 안 들어? 예민하긴. 당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엄연히 당신 시어머니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엄마가 그 방 쓰는 게 당연히 어른으로서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 이해 못해? 당신은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정말 기가 찼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편드는 것도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제게 저런 비난을 우르르 쏟아내는 것도 정상인가 싶었어요. 남편에게 그날 정말 정이 똑 떨어졌고 화가 나 처음으로 각방을 썼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이 그냥 어머니께 맞춰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까지 쌍심지 키고 앉아있는데 제가 뭐 버틸 수가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방을 바꿔드렸어요. 어머니, 이 방 쓰시고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니들만 잘하면 된다. 그럼 불편할 거 없어. 어쩜 같은 말을 해도 제가 웃는 얼굴로 방 바꿔드린다 말을 하자 정확히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때부터 예감이 썩 좋지 않았죠. 생각해보면 용케도 오래 어머니랑 살았다 싶어요. 이후로 어머니의 행보는 진짜 일반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왜 남편 말고 다른 형제들도 자기 엄마랑 같이 살기를 꺼리는지 알겠더군요. 시골에서만 사시던 분이 서울로 올라오시더니 이쪽 동네에서 나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다니시더군요. 사실 집에만 계시면 적적하실 테고 차라리 좀 교류를 하시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정도가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과하신 편이었어요. 심지어 노인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같은 동네 사는 주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는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같은 빌라 위층에 살고 있는 할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뜸 절 보고 건네시는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하지 뭡니까? 아니, 애기 엄마, 시어머니를 너무 잘 만난 거 아니야? 네?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이후 이어지는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너무 부글부글 끓어올라 아침에 먹은 밥이 체할 것 같았습니다. 글쎄, 거기 시어머니 말로는 올 때 혼수도 하나 안 해왔다며. 이 집부터 싹 다 시어머니가 해준 거라며. 남자가 집에 오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어쩜 그렇게 배포가 좋대? 어머니한테 잘해야겠어. 아,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진짜 보통 말 같은 말이어야지 대꾸를 할 텐데 어머니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는 건지 열이 확확 오르더군요. 사실 저희 남편은 무일푼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집살 형편이 도통 안 되었어요. 그래도 성실하고 사람이 진득해 보인다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반을 턱 내주셨고 거기서 돈을 불려서 이 빌라로 이사 오게 된 것이었고요. 게다가 혼수를 제가 안 해왔다니요. 저도 미약하게나마 모은 돈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것으로 채워넣었고 알뜰하게 절약해서 이 집에 올 때에도 나름 튼튼하고 나쁘지 않은 것들로 꾸몄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축의금에나 관심 있으셨지 그렇게 자랑하시는 장남이 장가갈 때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고 다니실 수 있는지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위층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건 정말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저기 어디야?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올라오셨다며. 그렇게 수완이 좋으시다던데 나보고 투자 얘기를 꺼내시더라고.
근데 내가 나이도 먹고 뭘 좀 알아야지. 애기 엄마가 나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줘봐. 시간 있어?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조목조목 따져 물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그날 들어오는 남편을 바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참을 회의해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위층 할머님에게 자기가 돈이 많다는 식으로 살살 얘기를 하다 못해 돈 몇백에서 몇천까지 같이 투자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낯이 보통 두꺼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한테까지 폐를 끼치면 어쩌자는 건가요? 결국 힘겹게 남편이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참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너머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후에 저한테 계속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괜히 반찬 투정을 하시고 집골이 이게 뭐냐면서 짜증을 연신 부리시고 손주인 제 아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막말을 연신하시더군요. 예, 너는 어쩜 이리 음식을 못하는 게냐? 아니, 이 정도 결혼 생활했으면 이제 반찬 정도는 시애미 입맛에 맞게 턱턱 만들어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아직도 간을 못 맞추는 게냐? 할머니, 맛만 있는데요. 엄마한테 왜 자꾸 그러세요? 오죽하면 제 아들이 말리고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속사포로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두고 보려 했는데 말이다. 집 상태가 엉망이어도 일단 너무 엉망이야. 먼지가 한가득이고 빨래는 왜 모아놨다가 하는 건지 바로바로 안 하는 건지 그게 다 뭐겠니? 귀찮아서 저러는 거지. 아니, 내가 자다가 가끔 일어나서 기침을 할 정도라니까. 아휴, 정말 진짜 집을 쓰레기같이 해서 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듣다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 다른 건 몰라도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청소 하나만큼은 깔끔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매일매일 쓸고 닦는데 더럽다니요. 말도 안 되는 꼬투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려 하니 남편이 서둘러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더라고요. 저도 그날은 애들 앞에서 어머니한테 같이 대들 수도 없고 그냥 참았어요. 정말 꾹꾹이요. 그런데도 이 화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어머니는 본인 손주한테도 매우 무서운 할머니셨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는 이뻐 죽는다던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얄짤 없으셨어요. 어쩜 그 거친 말투에 욕까지 붙어서 막말을 해대시는지 가끔은 애 귀를 제가 뛰어가서 막아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한창 자라나는 애들은 집에서 안 가르쳐줘도 나쁜 말하기 십상인데 할머니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매번 욕짓거리를 해대고 부정적인 말들만 하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언제는 저희 아들에게 이러는 겁니다. 현우야, 넌 왜 그리 뚱뚱하냐? 할머니가 그만 좀 먹으라 했지. 너 그럼 친구들이 안 놀아줘. 살이 그렇게 포동포동하면 어쩌냐? 어머니, 현우 뚱뚱한 편 아니에요. 잘 먹어서 배가 좀 나온 거지. 요즘 현우만한 애들 많아요. 제 아들이라 편들기는. 네 눈엔 그럼 저게 정상으로 보인단 말이야? 굴러다니는 돼지 저금통이 따로 없구만. 네가 애를 하도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많이 먹으면 들 먹이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좀 그래야지.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 애 키우는 거 보면 한심스럽다. 한심스러워. 엄마, 나 뚱뚱해? 결국 그날 제 아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꺽꺽대는 바람에 제가 달래주느라 아주 야단이었어요. 솔직히 저희 아들 뚱뚱하지도 않는 편이고 그저 어린애들 나오는 뱃살이 좀 나온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 손주에게 굴러다니는 돼지 저금통이라니. 정말 엄마로서 화도 나고 제가 다 모욕적이고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런데 우리 아들은 오죽할지. 엄마, 나 할머니랑 살기 싫어. 어느 날은 우리 아들이 제게 속삭이듯 저런 말까지 하더군요. 애 아빤 거기다 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야단을 쳐대고 있고
정말 시어머니로 인해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도 않았어요. 언제는 한번 진짜 기야말 일을 벌이셔서 그때는 정면으로 어머니와 싸우기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부르시더니 이런 심부름을 시키지 뭡니까? 현우야, 너 가서 담배 좀 사와라. 네? 담배요? 할머니, 나 담배 못 사요. 못 사긴 왜 못 사? 할머니가 사오라 했다고 하고 사와. 아이, 얼른 안 가? 네, 바로 우리 아들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신 것이었어요. 아들은 덩치가 큰 편이라 중학생쯤 되니 얼핏 제 아빠랑 비슷한 키가 되긴 했는데 그런 손주 보고 본인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니 네가 가서 담배 좀 사오라고 시키다니요.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있다 놀라서 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시면 어떡해요? 여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시골도 아니고 초등학생한테 담배 주지도 않는다고요. 안 되긴 왜 안 돼? 나 담배 피고 싶으니 그럼 네가 사와라. 네? 저보고 지금 어머님 담배를 사오라고요? 하,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머닌 제 표정이 어떻든 간에 뭘 꿈을 대고 서 있냐며 얼른 가라고 성화였고요. 이때 전 무척 쌓아두고 담아둔 게 많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앞전에도 한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삐져서 나가버리시고 종족을 감춰버리셔서 그때 꾹꾹 참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고 남편은 건설업 노동자인데 수입이 당시 들쑥날쑥할 때라서 그닥 막 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 한창 학원비며 뭐가 들어갈 무렵에 어머니가 툭하면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은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시는 말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몰라요. 야, 너 나 우습게 보는 거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올라올 때 시골에 땅 있는 거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나 죽으면 다 니네 줄 건데 그렇게 나한테 돈 들이는 게 아까워? 너희 그 땅 안 갖고 싶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여기서 남편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어요. 절 조용히 부르더니 이러더군요. 그래, 그냥 어머니 돈 드리자. 사실 엄마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하니까 집에 있기 답답해서 저러시는 거야.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사는 것만 해도 빠듯해. 현우 이번 달 학원비가 50만 원이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머니한테 200을 드려? 현우 학원비? 가만히 있어보자. 현우가 지금 영어랑 수학 다니지? 수학 꼭 다녀야 해? 그거 그냥 좀 이따 다니면 안 되나? 내 주변에 보니까 수학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던데. 뭐라고? 당신 정말 이혼하고 싶지? 저는 속에 천불이 나서 죽겠는데 남편은 제 아들 학원을 끊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올 테니 좀 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이미 몇백만 원을 어머니 앞으로만 써버렸으니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잘랐어요. 근데 뒤에서 그 말을 모두 듣고 있을 줄 몰랐는데 어머니가 들으시더니 그게 그렇게 서운하다며 집을 뛰쳐나가신 거예요. 그래놓고 연락도 안 되고 거의 2달 가까이 종족을 감춰버리시는 바람에 제 입장이 너무 곤란해졌어요. 초조해지다 못해 불안해져서 결국 남편과 저는 둘 다 실종 신고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결국 본인이 직접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연락 다 끊으시고 사라지면 어떡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맞아요, 엄마. 연락은 해주지 그러셨어요. 엄마 섭섭한 건 알겠는데. 걱정? 걱정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니네 버릇 좀 고쳐놓으려고 그랬다. 왜?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쓰는 돈 아까워하면 천벌 받는 거야. 이제 알겠냐? 일단 멀쩡히 돌아오셨다는 것에 한숨을 놓는 남편을 보니 안 되기도 했지만 제 이 기막힌 심정은 누가 알아줄런지 저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한단 말인가요. 그 뒤로 그렇게 가족들이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고
아들 앞에 들어가는 학원비도 제대로 못 댈 정도로 여윳돈은 어머니가 다 쓰다시피 하셨어요. 가뜩이나 저는 속으로 화병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다하다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셨으면 본인 손주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신 걸까요? 어머니, 본인이 직접 가시지 왜 저나 애꿎은 현우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모자를 괴롭히고 싶으세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랬다. 왜? 네 자식이기만 해? 내 손주이기도 해. 네가 뭔데 간섭질이냐? 담배 사오면 어디 죽는다냐? 네가 아주 시어머니를 일찍 보내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서 대들고 난리야? 어머닌 결코 사과할 의향이 없으셨고 저는 이날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어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남편이 힘겹게 친정으로 와서 저를 설득하고 미안하다고 빌어대는데 다시 가긴 하겠지만 어머니와 일절 말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도무지 어머니와 같이 안 살 수 없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알겠다며 제발 집에만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을 어머니로 둔 남편이 불쌍해서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제 집인데 어머니한테 자리 내주고 제가 나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살기로 했고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면 낮 동안에 제가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어 작은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20살쯤 되는 때에 아주 적게 뭐라도 해주잔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아들이 기센 할머니랑 살면서 맨날 눌려 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안타까워 죽겠더라고요. 현우야, 힘들지, 할머니랑 사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 아빠도 할머니 말 잘 들으라고 하니까 난 괜찮아, 엄마. 착한 아들이라 대들 생각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나 부수적인 거라도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편히 해줄 생각으로 내가 번 건 정말 어머니가 단 한 푼도 손대지 못하게 하리란 생각으로 일했어요. 얼마 못 벌긴 했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어머니를 마주치는 시간이 아침 일찍과 밤밖에 없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어요. 어머니도 딱히 저랑 접촉이 없으니 저도 어머니의 행보를 알 필요가 없고 서로 터치할 게 없어서 좀 살 것 같더군요. 허나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종종 제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 돈 몇 푼 된다고 돈을 벌러 다니냐? 여자면 집안에 있으면서 시애미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할 생각이나 할 것이지. 하여튼 배딱지가 불렀어. 몇 번은 그대로 무시하고 한 귀로 흘리곤 했지만 한 번씩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제게 듣기 싫다고 입을 아예 다물게 했고 저는 그럼 더 서러운 마음에 숨겨놓은 소주를 한잔하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곤 했어요. 그나마 그럴 때 엄마, 울지 마 하고 다독이는 아들이 있었기에 자식을 위안 삼아 살 수 있었어요.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나름 몇 년이 지나서 아들은 제가 보태주는 돈들로 입시 준비를 했고 원하는 대학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다른 친구들처럼 호화로운 과외를 시켜주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꾸깃꾸깃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도 보태주고 그나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무엇보다 제게 고마워했어요. 엄마 덕분이야.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사는 것도 나한텐 엄마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사실 저나 현우가 이렇게 다행이라고 여기게 된 것은 중간에 한번 큰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 남편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꽤 크게 다쳐서 한 달이 조금 넘게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한참 돈 들어갈 일만 남아있는 아들에 저도 당시 드문드문 부업을 했기에 겨우 제 용돈만 되는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너무 새삼스럽게 경제적인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진즉 생각해야 했는데 어머님 오시면서 이것저것 부딪히는 동안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더군요. 진짜 문제가 따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입원해 있던 남편이랑 한창 말을 하면서 나름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도 아파서 누워있긴 했지만 미래 계획을 하다 보니 눈이 반짝반짝해졌고요. 우리 한 5년만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보자. 어머니도 내가 설득해서 나가는 돈을 어떻게든 줄여볼게. 적금 최대로 들고 그렇게 해서 가게라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 그래 보자. 나도 머릿속으로 어떻게든 수입을 늘려볼 생각해볼게. 그래도 남들이 종잣돈 1억은 넘어야 뭐든 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작년 초에 만기가 되었는데 적금 만기 금액을 보니 1억 2천이 좀 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흐뭇하고 마음이 좋던지 남편과 밖에서 둘이 호프집에서 치킨을 먹으며 소소하게 축하를 했어요. 원래 저는 음식을 잘한다는 말을 꽤 들어왔고 나름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왔기 때문에 반찬 가게를 열어서 조그마한 간식도 같이 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리게만 생각했던 아들도 20살이 되었고 한창 인터넷이나 SNS 같은 매체들을 보면서 장사가 잘 되는 곳들, 예쁘게 광고를 하는 곳들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덕분에 나름 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나름의 원대한 꿈도 당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커다란 장애물에 밀려 잠깐 멈춰서게 되었어요. 다들 주변에서 말리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기한을 미뤄두게 되었어요. 몇 년간 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아서 좋았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제 직장일도 들쑥날쑥하다 보니 집에 있어야 되기도 하고 어머니는 꼬박꼬박 밥을 네가 해다 차리라는 둥 답답하다는 둥 다시 은근슬쩍 저한테 말을 거시면서 시키려고 하시더군요. 예, 너 오늘 내 밥 일부러 차게 한 거니? 난 찬밥 못 먹는다 했지 않았니? 다시 차려라. 예, 빨래는 바로바로 걷어서 말려라. 저게 뭐니? 허리 아픈 시애미가 애야겠어? 듣다 보니 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낮에는 친정에 가 있기도 하고 다시 어머니와 있을 시간들을 억지로 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좀 살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던 때 코로나보다 더 끔찍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충격으로 화병을 제대로 얻어서 며칠을 드러누웠고 집을 팔고 친정에 들어가 버릴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어김없이 주변에 문의를 하고 발품을 팔고 힘들게 집에 돌아왔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데부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싸우나 싶어 미간이 찌푸려졌는데 잘 들어보니 소리가 나는 곳은 우리 집이었고 뭔가 익숙한 소리여서 더 귀 기울여 보니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주 사납게 소리를 질러대며 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애이니 아무래도 화가 날 때 거칠게 말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들이 제 입으로 거친 욕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에 너무 당황해서 뛰어 올라갔고 그 대상을 본 뒤 기절할 뻔했어요. 아들이 제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기 엄마가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오랜 시간 봐왔다지만 그래도 저 녀석이 자기 할머니한테 저런 말을 해대나 싶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텐 미운 시어머니이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아들을 뜯어말리고 야단을 치려는데 뭔가 현관 주변이 너저분하고 상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벌개진 얼굴로 땀범벅이 된 어머니는 손에 뭔가 뭉치를 들고 있었고 발밑으로는 뭔가 내팽개쳐져 나뒹굴고 있었는데요. 다시 보니 그건 돈이었어요. 바로 아들이 입을 뗐고 저는 듣자마자 그대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아빠 돈 훔치고 있었어. 뭐? 눈앞이 허옇게 핑 도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앞을 보니 어머니가 들고 있는 그 뭉치는 제가 장롱 안에 넣어둔 쇼핑백 속 그 뭉치가 맞더군요. 사실 저는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기계 쪽이나 금융 쪽 관련된 건 잘 몰라서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쪽을 무척 어려워하는 편이었어요. 늘 예적금만 하고 수기로 가계부를 쓰고 있어 아들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고요. 적금 만기된 돈을 다시 예금으로 놔두려다가 당장 어찌 될지 몰라서 일단 찾아서 집에 보관해뒀던 겁니다.
왜냐면 그때 몇 번이나 가게 계약이나 인테리어 관련해서 일이 성사되려다 틀어지고 멈추려다 말이 또 나오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 돈 모으겠다며 어머니가 그렇게 붙잡고 애원해대도 기존 용돈 이상 안 드리고 버텼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온 집안을 몰래 뒤지셨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자기도 민망스럽긴 한 건지 얼굴이 벌개지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집에다 돈을 놔둬서 사람을 심란하게 하냐? 집에만 없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에이그. 어머님, 차라리 사과를 하세요. 지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손주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부끄럽긴 뭐 부끄러워. 너 내 땅 안 받고 싶냐? 내 땅으로 호강할 거면, 너 편하게 노후할 거면 그럼 나한테 진즉 돈을 줬어야지. 내 손으로 돈을 찾게 만드냐? 그러고도 니네가 자식이야? 시어머니 말에 완전히 넋이 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를 두고 아들이 그 길로 제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호출했어요. 남편은 제대로 일도 마무리 못한 채 그 길로 달려왔고, 그렇게 제 속이 터지도록 답답하게 효자처럼 굴던 남편이 그런 형태로 괴물같이 변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머니, 어쩜 이러세요? 대체 저를 얼마나 망가뜨려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어머니! 남편은 울부짖으면서 괴성을 지르고 몇 번이나 자기 뺨을 때려대는데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서 저런다는 게 여실히 보여져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이윽고 한두 시간 지나 다 정리를 하고 저는 멍하니 머리를 부여잡고 앉아있고 남편이 어머니께 한참을 따지더군요. 그 돈 어디다 쓰려고 하셨냐고 하는데 저도 돌아앉아 있었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하시나 들어보곤 싶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죽어도 말을 안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제 아들에게 상황을 피하려는 듯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 있죠? 너는 어디 할머니한테 곧다이 말을 하고 자빠져 있어. 네가 그러고도 손주놈이냐? 아주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어? 당장 무릎 꿇고 용서 빌어라, 얼른! 그러나 아들은 아들대로 화가 났는지 고개를 픽 돌리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라도 나서서 상황을 일단은 중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아들이 입술을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껏 제가 몰랐던 사실을 실토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그간 괴롭히고 돈 훔치려 했는데 그럼 욕 안 하고 배겨요? 나도 그간 할머니 많이 참아왔다고요. 엄마만 참은 줄 알아요? 할머니 나한테 맨날 욕짓거리하고 삿대질하고 담배 심부름 시키고 내 용돈 훔쳐가고. 순간 아들의 말에 놀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금 물어야 했죠. 뭐? 이게 뭔 말이야, 현우야? 할머니가 네 용돈을 훔쳐갔다니. 엄마, 내가 일 크게 만들기 싫어 말을 안 했는데 할머니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내 용돈 훔쳐갔어. 현우 너 이 자식, 그런 걸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이놈아. 남편도 당황한 나머지 아들을 잠깐 탓했지만 그마저도 머리가 아픈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자긴 그런 적 없다고 계속 바락바락 우겨대고 저는 시어머니가 자기 손주 용돈까지 훔쳐간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현우를 데리고 나가던지요. 그래도 일단은 이런 와중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들에게 바른 말은 해줘야겠더군요.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그래도 할머니에게 욕한 건 아니라고 그것만 잡아주었어요. 솔직히 자기도 얼마나 속상하고 기가 막혔을까요? 알아, 나도 잘못한 거. 근데 그게 어떤 돈인지 너무 잘 알아서 미안해. 알겠어. 엄마는 알아, 네 마음. 그리고 듣자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아들에게 외려 제가 너무 미안해서 끌어안고 한참을 다독였어요.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난 후 시어머니도 민망했는지 한동안은 집안의 가구처럼 조용하게 지내셨어요. 제가 하는 집안일을 거들기도 하면서 나름의 미안함을 표시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니 저희도 더 뭐라 말 못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었죠. 허나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어느 날 더욱 기막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리 첩첩산중인지. 이날은 제 인생이 뒤바뀌게 된 날이기도 하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죠. 좀 전에 시어머니가 어디에다가 돈 쓰려는지 말 안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허리가 말썽을 부리면서 저희 집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좀 어려워졌어요. 아들이 번다 해도 메꾸기가 힘들 만큼이요. 여보, 어떡하지?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른데. 장모님한테 부탁드려보면 안 돼? 장모님네는 잘 살잖아. 남편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자 저희 엄마 이름을 바로 입 밖으로 내더라고요. 장모님에게 부탁해보라면서요. 생전 안부 전화 한 번 안 드리고 명절 때 가도 그냥 TV만 보던 양반이 이럴 땐 또 저희 엄마 생각이 나나 봐요. 그런 남편이 너무 얄미웠지만 사실 저도 딱히 손 벌릴 데가 없었어요. 반찬 가게 하려고 모아놓은 종잣돈이 있긴 했지만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돈에 손을 대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물었어요. 그래, 알겠다. 바로 주마. 엄만 비교적 형편이 넉넉하시고 여유로우셔서 저에게 바로 돈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 돈으로 저희 집은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신이 한 짓에 가책도 못 느끼는 건지 어떤 염치도 없는 건지 저에게 용돈을 더 올려달라 하는 겁니다. 예, 나 이제 그런 짓 안 한다. 니들 돈에 손 안 댄다고. 근데 나도 여가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니. 다른 노인네들은 제주도 가고 재밌게 노는데 나만 못 가고 혼자 이러고 있다. 너는 시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네가 퍽이나 내 걱정해주는 거겠다. 아무튼 제주도 가야겠으니 돈 좀 대줘라. 아, 내가 너희한테 땅 준다니까. 그 땅 받으면 너는 거저로 사는 거야. 내 덕에 그리 사는 거니 나도 살아있는 동안 니들 덕 좀 보자. 시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또 땅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놈의 땅이 뭔지. 일단은 시어머니의 이런 요구도 뻣뻣한 태도도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래, 땅 받을 거니까 하고 생각하며 돈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긋방긋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고맙다 하며 집을 떠나셨고요. 며칠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에 없으니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주도에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도 뭔가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당신 정말 몰라? 정말로? 모른다니까. 왜 자꾸 꼬치꼬치 물어? 남편의 표정이 여느 때와는 달랐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러다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도 좀 찾아볼 겸 밖에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간다던 사람이 외투도 입지 않고 헐레벌떡 나가는 모양새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쯤 되자 제가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은행에 가 돈을 확인해 보았어요. 어머니께서 돈에 손을 댄 이후 은행에 돈을 맡겨놓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잔액이 0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옆에 있는 은행 직원이 부축해 주어 겨우 일어나 자녀 액수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저는 그만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랑 남편이 돈 들고 튀었어. 뭐? 얼마 후 저는 그 둘을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잠잠고 기다렸어요. 그간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그렇게 시름시름 앓듯 시간을 보내었죠. 아들이 옆에서 우는 저를 겨우 달래주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둘을 찾았다고요. 서둘러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 두 사람의 몰골을 확인하는데 노숙자가 따로 없을 만큼 이미 엉망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 있었고요. 이 몹새! 저는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손을 올려 남편의 뺨을 쳐버렸어요.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돈 어딨어? 어딨냐고! 그게... 남편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게 그만하라며 파리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1억만 빌려주면 2억으로 다시 갚아준다고 하더라. 좋게 말해서 이게 다 투자인데 너네도 돈 불어나면 좋을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얘한테 말했고 얘도 좋다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 거다. 근데 그 돈이 공중으로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너무나 어이가 없고 놀랍게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들러붙은 웬 젊은 남자가 있었나 봅니다. 솔직히 젊다고 해봤자 어머니 연세가 70이 다 되어 가시고 끼케야 10살 정도 아랫분이시더라고요. 그 남자한테도 애지간히 돈 자랑이며 허세며 거짓말을 하셨나 봐요. 한창 들어주던 그 남자분이 자기에게 딱 1억만 빌려주면 반년 안에 2억으로 다시 갚아주겠다며 강남 어디 살고 아들 사위들이 부자인데 본인이 현금이 없단 식으로 요구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 이 일을 감행한 거고요. 남편은 바보처럼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고 투자랍시고 그 돈을 뺐고요. 시어머니도 기막혔지만 저는 남편의 바보 같은 짓에 탄식을 머금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바보야? 어머니 말을 믿었다고? 그게 내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고 또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수익 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나도 정말 미쳤구나 당신. 심지어 떵떵거리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셨던 그 쬐끄만한 땅덩어리도 이 남자가 다 해먹었다고 하더군요. 대체 뭐 볼 게 있어서 이런 사람한테 돈을 더 갖다 주려고 했던 건지. 경찰에 신고해보니까 이미 전례가 많은 데다가 한두 사람 엮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죠. 더 두고 볼 것 없이 당장 짐을 싸들였고 남편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정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허나 다행이란 점은 아들이 제 옆에 붙어 절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마저 이 상황에서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눈앞이 아찔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힘겹게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어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잘 살아보려 해요. 부디 제가 가는 길을 모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